내일까지 짐 싸. 주원이가 돌아오기 전에 사라져. 시어머니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진 건 서연이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우리 아빠야? 준서의 맑은 목소리가 지하상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개월.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서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손에 쥔 하얀 진단서가 바들바들 떨렸죠. 무릎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겁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라는 두 글자만 머릿속에서 쿵쿵 울려 퍼졌거든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목구멍까지만 내려가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죠. 복도 저 끝, 창문 옆 긴 의자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휘청거리며 벽을 짚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 시선에는 동정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냉기만이 서려 있었죠. 3년 전 봄날 서연과 주원이 처음 만난 순간은 참 따뜻했습니다. 길모퉁이에서 넘어진 서연의 손을 잡아준 건 강주원이었죠.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따스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고 주원은 그런 그녀를 보며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습니다. 둘은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재벌 2세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따뜻하고 순수한 남자의 모습을 서연은 조금씩 알아갔죠. 1년 뒤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 시어머니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피로 연장 한 구석에서 시어머니가 주원을 불러 세웠죠. 주원아, 내가 정말 저 여자랑 결혼하는 게 맞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주원은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죠. 어머니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거든요. 어머니, 제 선택입니다. 주원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서연이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바라봤죠. 그 눈빛엔 인정이라곤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가족 모임마다 서연은 보이지 않는 유리병 너머에 혼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식탁 끝자리, 대화에서 빠진 침묵, 차가운 시선. 주원은 그걸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와 정면으로 부딪히지 못했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의 배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대로 식탁에 주저앉았죠. 손에 쥐고 있던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져 깨졌지만 그것조차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복부가 칼로 찌르는 듯 아팠거든요. 병원에 갔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연을 불렀고 이상하게도 그 자리엔 시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연이 도착하기 전 시어머니는 진단서를 먼저 건네받았습니다. 종이 위에 글자들을 읽어내려가던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6개월 시한부 추정 재검 강력 권장 오진 가능성 70% 시어머니는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가방 속 깊숙한 곳에 밀어넣으며 차갑고 가느다란 미소를 지었죠. 서연이 진료실로 들어가 의사와 짧은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결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는 그 시선 뒤에 차가운 계획이 굳어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주원에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주원은 이틀 뒤 해외 출장을 떠나야 했죠. 중요한 계약건이었고 최소 3주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검사를 받고 확실해지면 그때 차근차근 말하려고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식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저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서연을 한적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서류는 마치 그림자처럼 음산했죠. 시어머니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서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분명 자신의 진단서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검 강력 권장, 오진 가능성 70%라는 문구가 가려져 있었고 시한부 6개월 확정이라는 문장만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너 이 상태로 우리 주원이 곁에 있을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서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죠. 서연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주원이는 앞날이 창창한 아이야. 병든 아내가 발목 잡게 둘 순 없어. 내가 알아서 떠나. 시어머니의 말은 선고였습니다. 서연의 손에 쥐어진 찻잔이 덜컹 소리를 냈죠. 차가운 도자기 표면에 땀이 배어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서연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이 메말라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죠.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이 무릎 위로 똑똑 떨어지는 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을 나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을 구겨 넣고 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죠. 거실 불빛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주원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던 식탁이 보였죠. 하지만 이제 그곳은 자신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거든요. 서연은 고개를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주원이 공항으로 떠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작은 원룸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내민 진단서의 글자들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시한부 6개월 확정이라는 문장이 마치 낙인처럼 가슴에 찍혀 있었죠. 손을 들어 올려봤지만 힘이 없어서 금방 떨어졌습니다. 눈을 감으려 해도 눈물이 자꾸 흘러나왔고 베갯잎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원이었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잘 도착했어. 너 괜찮아? 주원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서연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말끝이 떨렸지만 들키고 싶지 않았죠. 말을 꺼내려고 숨을 들이마셨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서연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주 뒤면 자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원 곁에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원룸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차갑게 안으로 들어와 방 안을 훑어봤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지듯 놓았는데 봉투 안에는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당분간 생활비 쓰고 병원비도 쓰고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보다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엔 애원이 담겨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죠. 나도 며느리 이렇게 내쫓고 싶어서 내쫓는 거 아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떨리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들을 지키려는 모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체면을 지키려는 집착이었을까요? 서연은 알 수 없었죠. 시어머니가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서연이 작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꼭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주원이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질문을 던지고 나서 서연은 후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 앞에 멈춰서서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죠.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가출했다고 할 거야. 다른 남자 만나서 떠났다고. 문이 쾅 닫히자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목구멍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소리를 죽이려고 이를 악물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배신자로 기억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거든요. 2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가 준 돈으로 작은 병원을 찾아갔는데 재검사를 받고 싶었지만 병원 측에서는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료진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서연은 말문이 막혔는데 시어머니가 이미 손을 써놓은 거였죠. 재검사조차 받지 못하게 막아놓았던 겁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망칠 곳도 기댈 곳도 없었거든요. 병원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전봇대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게 고작이었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뒤 몸에 또 다른 변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는데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서 변기를 붙잡고 주저앉았죠. 손을 배에 갖다 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원룸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죠. 2줄이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막았는데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게 슬픔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원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 이미 자신은 주원의 삶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막아놓았고 주원은 3주 뒤 돌아와서 자신이 떠났다는 거짓말을 듣게 될 거였죠. 서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온기가 따뜻하게 손끝으로 전해졌죠. 차가운 가슴 속으로 스며들면서 무너질 것 같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빛이 켜졌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서연에게 살아갈 이유를 준 겁니다. 서연은 그날부터 살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준 돈을 아껴 쓰면서 작은 마을로 내려갔고 공공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홀로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서연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주원의 세계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에서 말이죠. 3주 뒤 주원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주원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죠. 가슴이 불안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조용했습니다. 열쇠를 꽂아 문을 열었는데 집 안은 너무나 고요했죠. 거실불도 꺼져 있었고 서연이 늘 신던 슬리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원은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옷장을 열었는데 서연의 옷들이 절반 가까이 사라져 있었죠.
주원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휴대폰을 꺼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원은 거실로 뛰어나갔는데 문 앞에 선 건 서연이 아니라 어머니였죠. 주원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어디 갔어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신발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왔죠. 그 얼굴엔 이상하게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준비된 듯한 차분함만 있었습니다. 서연이 떠났어. 다른 남자 만나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주원의 머릿속이 하얘졌죠. 다른 남자? 서연이?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주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집안을 둘러보니 서연의 흔적이 정말 절반이나 사라져 있었습니다. 옷도 화장품도 심지어 결혼사진 하나도 가져갔더군요. 주원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원은 서연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성인의 가출은 범죄가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죠. 주원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고 밤에는 술을 마시며 서연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왜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났을까? 정말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걸까? 의심이 독처럼 퍼졌죠. 어머니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주원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서연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주원은 그 사실이 더 비수처럼 꽂혔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주원은 회사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성공했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차갑고 공허했죠. 집에 돌아와도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누군가 소개팅을 권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 같은 건 다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편 서연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진통이 왔을 때 옆에는 아무도 없었죠. 공공센터 직원이 병원까지 데려다 줬고 서연은 혼자 진통을 견뎠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죠. 작고 빨간 아이가 자신의 품에 안겼을 때 그 따뜻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아이에게 준서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주원을 닮은 아이였죠. 눈도 코도 입모양도 주원과 똑같았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렸지만 동시에 살아갈 이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돈은 출산 비용으로 대부분 사라졌고 서연은 일용직 일을 하며 아이를 키워야 했죠. 공공센터의 도움을 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준서가 3살이 됐을 때 서연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냉혹했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없는 30 중반의 싱글맘을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죠.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기 일쑤였고 식사를 거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준서가 배고파한다고 말할 때마다 서연은 가슴이 찢어졌거든요. 결국 5년째 되는 겨울, 서연과 준서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지하상가 한 구석에 박스를 깔고 얇은 담요 하나로 추위를 견뎠죠.
준서는 감기에 걸려 기침을 했고 서연은 아이를 꼭 안고 떨었습니다. 준서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씩씩하게 웃으려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거든요. 서연은 아이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버텨온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아이를 고생시키려고 살아남은 게 아니었는데, 서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죠. 그날 밤 서연은 별을 올려다보며 주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미워하고 있을까요? 준서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에게 남은 건 오직 준서뿐이었으니까요. 5년이 지난 어느 날 주원의 회사에 큰 분쟁이 터졌습니다. 이사회에서 경영권 다툼이 벌어졌고 시어머니가 관여했던 과거 계약서들이 문제가 됐죠. 회사 감사팀이 창고에 보관된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원도 직접 나서서 문서들을 확인했는데 그러던 중 낡은 서류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개인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그리고 병원 봉투 하나. 주원은 무심코 봉투를 꺼내 들었는데 거기엔 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멈췄죠. 봉투를 열자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주원은 숨을 멈추고 종이를 펼쳤죠. 환자명 서연, 진단명 복부 종양 의심 재검, 강력 권장 오진 가능성 70% 시한부 판정. 보류. 주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진 가능성? 재검 권장? 이게 무슨 소리죠? 주원은 황급히 진단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해외 출장을 갔던 바로 그 시기였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부들부들 떨렸죠. 왜 이 진단서가 어머니 서류 상자에 들어있는 거죠? 왜 서연은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주원은 진단서를 들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주원이 진단서를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주원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주원이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주원을 바라봤는데 그 눈빛엔 변명 같은 게 어려 있었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를 지키려고 했어. 시어머니의 대답은 짧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원의 목소리가 떨렸죠.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주원은 진단서를 움켜쥐고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핸들을 잡고 오열했죠. 5년 동안 서연을 원망했던 자신이, 그녀를 배신자로 몰았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주원은 곧바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병원 이름을 보고 응급실로 달려갔고 5년 전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죠. 의료진은 난색을 표했지만 주원이 간곡히 부탁하자 기록을 열람해 줬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주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어머니가 재검까지 막았던 겁니다. 서연이 진실을 알 기회조차 빼앗았던 거죠.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주원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진이었다고요. 서연은 죽지 않았다고요.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주원의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병원을 나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주원은 차 안에서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5년 동안 서연을 오해했습니다.
5년 동안 그녀는 혼자 어딘가에서 살아왔을 겁니다. 어쩌면 죽은 줄 알고 절망했을지도 모르죠. 주원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찾아야 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주원은 시동을 걸고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다시 냈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죠. 하지만 서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예전 직장에 가봐도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죠.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주원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서연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죠.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주원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지하상가를 지나가다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통로 한 구석에 박스를 깔고 자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노숙자들이었죠. 주원은 그들을 바라보다가 가슴 한 구석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서연도 저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저 안에 서연이 있는 건 아닐까? 주원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그 순간 구석 끝에서 작은 아이와 함께 담요를 덮고 자고 있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담요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의 얼굴이 살짝 보였죠. 주원의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주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눈매도 코도 입모양도 꼭 어릴 적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주원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자의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담요 밖으로 삐져나온 머리카락이 보였고 수척하게 마른 손이 아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주원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살짝 들춰봤죠.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서연. 주원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야윈 얼굴이었지만 분명 서연이었죠. 뺨은 푹 꺼졌고 머리카락은 거칠게 헝클어져 있었으며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주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서연아, 서연아. 주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고 천천히 눈을 떴죠. 초점 없는 눈동자가 주원을 향했습니다. 잠시 멍하니 바라보던 서연의 눈이 점점 커졌죠. 주원 씨? 서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꿈인가 싶어 눈을 깜빡였지만 주원은 여전히 눈앞에 앉아 있었죠. 서연은 황급히 아이를 더 꽉 껴안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연아, 나야. 주원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주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5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가세요, 제발.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주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과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아이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볐습니다. 아이가 서연을 올려다봤고 그 순간 주원과 눈이 마주쳤죠. 아이는 낯선 남자를 보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지만 주원은 그 작은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똑같았거든요. 주원이 떨리는 손을 뻗었지만 서연은 아이를 더욱 감쌌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주원은 손을 멈췄죠.
서연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아이를 지켜온 사람의 눈빛이었죠. 주원은 천천히 자신의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가 외투를 덮어줬죠. 아이는 따뜻한 외투에 몸을 움츠렸고 주원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추우면 안 돼,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주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를 향한 본능적인 보호 욕구가 솟아올랐거든요. 아이는 주원을 올려다봤죠. 서연아, 나 다 알아. 어머니가 한 짓 오진이었던 거. 주원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죠. 주원이 진실을 안다고요?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5년의 세월은 너무 길었고 상처는 너무 깊었죠. 주원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죠. 지하상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주원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런 주원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 동안 원망했던 사람이 자신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고개를 돌렸죠. 일단 따뜻한 데 가자. 이 아이가 너무 추워 보여. 주원의 간곡한 목소리에 서연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준서는 떨고 있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과 아이의 안전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따뜻한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주원은 서연과 준서를 데리고 근처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휴대폰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죠. 서연은 준서를 안고 멀찍이 서서 주원을 바라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동시에 지쳐 있었죠. 택시가 도착했고 세 사람은 말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준서는 주원의 외투를 꽉 감싸며 창밖을 바라봤고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주원은 두 사람을 훔쳐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하자 주원이 입장료를 내고 서연과 준서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실내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기 시작했죠. 준서는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에 움츠렸던 어깨를 조금씩 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씻고 와. 여기 옷도 있고. 주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서연은 대답 없이 준서의 손을 잡고 여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죠.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1시간쯤 지나서 서연과 준서가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준서는 찜질방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더욱 주원과 닮아 보였습니다. 주원은 준서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서연도 머리를 말리고 나왔지만 여전히 주원을 피하듯 멀찍이 앉았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을래? 주원이 준서에게 물었지만 준서는 엄마 뒤에 숨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몸을 움츠리는 모습에 주원의 가슴이 아렸죠. 서연이 준서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괜찮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은 식당으로 가서 음식을 주문했죠. 김치찌개, 불고기, 계란찜 밥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준서의 눈이 커졌죠. 침을 꿀꺽 삼키는 게 보였거든요. 주원이 밥을 준서 앞에 놓았습니다. 준서는 엄마를 올려다봤고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숟가락을 들었죠. 그리고 허겁지겁 밥을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먹었죠. 주원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가 이렇게 굶주려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서연도 조금씩 밥을 먹었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조용한 수면실로 이동했습니다. 준서는 따뜻한 방바닥에 누우며 스르르 잠이 들었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작은 코를 골며 자는 준서를 보며 주원은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서연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서연아. 주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죠. 그저 준서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오진이었던 것도 어머니가 한 것도 다 알게 됐어. 주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5년 동안의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서연이 고개를 돌렸죠. 이제 와서 알아봤자. 서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5년 동안 겪었던 고통이 밀려왔거든요. 홀로 아이를 낳았던 날,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던 날, 추운 겨울밤 아이를 안고 떨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원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죠.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더니 수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를 따라갔죠. 복도에 나온 주원은 벽에 기대어 서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정말 미안해. 주원의 목소리는 신음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죠.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주원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주원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습니다. 5년 동안 쌓였던 후회가,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주원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주원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5년 동안 원망했던 사람이 자신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었거든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일어나세요. 서연이 작게 말했지만 주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주원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서연은 그 눈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년의 상처가 쉽게 아물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주원은 서연과 준서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준서는 감기 기운이 있었고 서연도 영양실조 증세가 보였거든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주원은 고개를 숙였죠. 자신이 조금만 일찍 찾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원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임시로 머물 곳이 필요해. 보호시설에 연락해놨어. 주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을 막았지만 주원은 고개를 저었죠. 내 책임이야. 5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했으니까. 주원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서연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시설은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준서는 자신만의 침대가 있다는 게 신기한 듯 침대 위에서 폴짝폴짝 뛰었죠. 서연은 그런 아이를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원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죠. 여기서 편히 쉬어. 내가 매일 올게. 주원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날부터 주원은 매일 보호시설을 찾았습니다. 준서에게 장난감을 사다 줬고 서연에게는 영양제와 따뜻한 음식을 가져왔죠. 처음엔 서연이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주원을 점점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원이 오면 달려가 안겼고
함께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었죠. 어느 날 준서가 주원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준서의 맑은 목소리에 주원은 숨이 멎었습니다. 준서를 내려다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죠. 서연도 긴장한 표정으로 주원을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아저씨가 내 아빠야. 주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눈을 크게 뜨고 주원을 올려다봤죠. 정말이요? 준서가 다시 물었을 때 주원이 준서를 끌어안았습니다.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원의 품에 폭 안겼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원은 회사 일을 줄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서연과 준서와 함께 보냈습니다. 준서의 유치원 등록을 도왔고 서연의 건강 회복을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려갔죠. 시어머니는 연락을 끊었고 주원도 더 이상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언론에 시어머니의 과거 행적이 폭로됐습니다. 며느리를 내쫓고 거짓말로 아들을 속였다는 내용이었죠. 사회적으로 큰 비난이 쏟아졌고 시어머니는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원은 그 기사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더 이상 어머니에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서연과 준서뿐이었거든요. 2달째 주원은 작은 집 하나를 구했습니다. 보호시설은 임시 거처일 뿐이었고 서연과 준서에게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주원은 서연을 그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너희 둘이 지낼 수 있게 마련했어. 주원이 말했을 때 서연은 작은 투룸집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깨끗한 방, 따뜻한 거실,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 5년 동안 꿈꿔왔던 것들이었죠. 이건 너무 과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원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나도 여기 자주 올게. 근데 무리하게 같이 살자고는 안 할게. 내가 편할 때까지 기다릴게. 주원의 말에 서연은 주원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서연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3달째 준서가 유치원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지만 주원이 매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면서 점점 밝아졌죠. 준서는 아빠가 생긴 게 너무 좋았습니다. 준서가 주원에게 자랑하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림 속에는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주원은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서연도 조금씩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며 지난 5년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죠. 주원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넉 달째 서연은 주원에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주원의 가슴이 따뜻해졌죠.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5년의 시간이 만든 상처가 아물고 있었죠.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준서의 6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주원은 집을 풍선과 리본으로 꾸몄습니다. 케이크도 준비했고 준서가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도 샀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주원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준서가 환한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준서가 주원의 품에 안겼습니다. 주원은 아이를 들어 올리며 빙글빙글 돌렸죠. 준서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준서. 주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준서를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갔죠. 서연이 부엌에서 나오며 미소를 지었는데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뺨에도 살이 올라 건강해 보였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서연이 말했지만 주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케이크 초를 켰습니다. 촛불이 준서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죠. 준서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잠시 후 눈을 뜨고 힘껏 촛불을 불었죠. 촛불이 꺼지자 주원과 서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주원이 물었습니다. 준서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죠. 아빠, 엄마랑 계속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준서의 말에 주원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준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준서가 새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동안 주원과 서연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밖은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쳐 들어왔죠. 서연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주원은 서연 옆에 섰죠. 나도 그래. 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주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을 다시 만난 그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거든요. 준서가 행복해 보여서 그게 제일 다행이에요. 서연이 말했을 때 주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행복해? 주원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조금씩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아직은 무섭고 불안하고 그런데 그래도. 서연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주원은 그런 서연을 이해했죠. 5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가도 돼. 나 기다릴 수 있어. 주원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서연은 주원을 돌아보며 눈물을 글썽였죠. 며칠 뒤 서연은 결심을 했습니다. 준서를 유치원에 보내고 서연은 주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원 씨,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주원은 놀라면서도 기뻤죠. 서연이 먼저 연락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몇 시에 갈까? 주원이 물었을 때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준서 재우고 8시쯤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떨렸지만 이제는 나아갈 때가 된 것 같았죠. 저녁 8시 주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고 주원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죠. 준서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거실엔 서연만 있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으며 주원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주원은 서연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주원 씨, 저 생각해 봤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원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을 다시 마주한다는 게 무서웠고 아팠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서연이 주원을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우리 다시 살아볼 수 있을까요? 이번엔 서로 놓지 말고. 서연의 말에 주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다렸던 말이었거든요. 주원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시 기회를 줘서. 주원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주원의 손을 꽉 잡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5년 동안 쌓였던 아픔이, 오해가, 그리움이 눈물로 녹아내렸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주원이 서연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원의 품에 더 깊이 안겼죠. 그날 밤 준서가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을 보니 아빠와 엄마가 소파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고 가끔 웃기도 했죠.
준서는 살며시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으며 씩 웃었죠. 생일날 빌었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뒤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준서는 아빠와 엄마 사이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주원과 서연은 준서를 안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 사진은 거실벽에 걸렸습니다. 5년 동안 비어있던 액자 속에 드디어 새로운 가족 사진이 채워진 겁니다. 서연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주원이 뒤에서 서연을 안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준서가 달려와 두 사람의 다리를 안았죠. 우리 가족. 준서의 맑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세 사람을 비쳤습니다. 5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만났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사랑은 되살아났죠.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